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임필성입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의 공동주최로 새롭게 재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 더 CMR 현재 충무 아트센터 상황을 네이버 TV,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중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감감 무슨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과 직후 그 역경을 뚫고 극장에서 관객을 맞이한 장편을 소개하고 감독, 배우, 스태프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님 그리고 정지은 편집기사가 나와주셨습니다. 예. 각자 감독님부터 이렇게 좀 이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남산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한 집에 있다가 한 2달 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하도 예전에 남산의 부장들을 봐가지고 오늘 한번 임필성 감독님이랑 한번 기억을 새록새록 한번 끄집어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지은 기사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은 편집기사고요. 맨날 음지에서만 활동하던 스텝인데 이렇게 양지로 나와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사 생각하고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뭐 패기치지 않고 잘 대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이제 감독님한테 그 공통의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야강 이후에 되게 빨리 들어가셨고 이 작품을 이 작품의 시나리오나 기획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시작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그러니까 원작이 있죠 이 작품이. 네네네. 당시에는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김충식 기자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98년도, 97년도인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네네. 그때 우연치 않게 그 책을 그때는 이제 상하권 2권이었는데 그 책을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어떤 정치 르포인데 사실은 근데 마치 무슨 대부 1, 2, 3를 못한 느낌 그런 어떤 갱스터 같은 영화의 네네네. 느낌을 받아가지고 야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그때 감독님이 영화를 좀 꿈꾸시고 계신 상황이었었나요? 아니면 저는 이제 영화과였으니까 학생이었으니까는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영화 학도였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혹시나 저한테 주어지면 근데 워낙 소재가 이제 세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소재였죠 영화로 하기에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힘이 생기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22년 뒤에 힘이 생기셨네요. 네. 사실 내부자들 끈다고 이제 좀 제가 판권 그때 샀죠. 아 정말요? 네, 2016년도에 판권을 사가지고. 예. 그때 이제 판권을 사가지고 그때 이제 김충식 지금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김충식 교수님을 뵙고선 영화 판권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드리고 영화 판권이 안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한번 영화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또 근데 또 그 교수님이 내부자들을 되게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뜻 또 내부자들을 재밌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근데 그 마야왕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오히려 저기 그 회사에서 이제 기획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사의 부장들 판권을 회사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감독님이 직접 구입? 제가 직접 산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고 마야왕을 찍고 개봉을 시키는데 그때 또 영화 촬영을 들어갔어요 남사의 부장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남사의 부장들 한 10회차 찍다가 영화가 개봉을 시켰어요. 또. 그때 그래서 그 동료 감독들이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우민호 감독님이 대출을 되게 세게 받은 게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영화들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냐. 농담입니다만. 하여튼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입봉할 때 저기 데뷔할 때까지 한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갈증이 좀 깊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찍고 싶은 어떤 나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그러다 이제 내부자도 끝나고 바로 마야왕 찍고 근데 마야왕이 그 찍고서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였고. 임필성은 예전에 저한테 마야왕 시사했다고 보셔갖고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 그때 좀 감독님이 못 믿는 눈치였어요. 왜냐면 다들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되게 그렇게까지 다크하면서도 개성적인 영화들을 또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었죠.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남산의 부장들도 다시 힐링 거의 되셨잖아요 지금. 남사의 부장들은 이제 목표가 욕 먹지 말자라는 마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그러면? 하여튼 욕 먹지 말자. 아니 저는 이제 지금 시나리오 과정 짧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정지은 이제 기사님은 사실은 현장 편집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20편 이상 하셨다고 들었고 허스토리로 이제 편집 데뷔를 하셨는데 이 작품이 시나리오가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어떻게 이 영화가 나한테 왔지가 처음이었고요. 네네. 이제 솔직히 이제 감독님 영화 전작들 보면은 남자들 위주의 영화들이 좀 많고 하는데 여자 감독님 영화 중에 여자 위주의 영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온 게 되게 처음에는 의아하긴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랬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그게 조금 많이 해소되고 아 이게 나한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오히려. 네. 감독님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이게 이제 이 영화를 바라볼 때 약간 남자와 남자의 사랑 얘기처럼 치정 얘기처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단어에 딱 꽂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고 이 얘기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 극장에서 당시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일종의 약간 광기의 러브 스토리 같거든요 사실 이 스토리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순간에 오면 이거 약간 BL 영화인가? 무슨 BL물이라는 뜻 아시죠? 네. 그런 정도의 그 이병헌 선배와 이 박통과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엄청난 러브 스토리처럼 광기의 러브 스토리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또 기사님한테 말씀해 주셨다니까 거기에 부연되는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당시에 이제 인물에서는 김규평이지만 당시 실존 인물에서 김재규 정보부장,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저 경호실장의 네네 그렇죠. 권력을 둘러싼. 근데 그 원작을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권력 싸움만으로는 딱 맞아요. 규결이 안 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부분이. 가는 되게 부분들이 많고 책에 원작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네네네. 제가 그래서 이건 되게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어떤 둘의 어떤 역사와 네네. 관계를 제가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네네네. 되게 오래된 지인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많이 아꼈대요 박 대통령이. 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권력 싸움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되게 사사로운 감정이 끼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니까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1인자를 두고 2인자들의 어떤 맞아요. 뭐 이렇게 뭔가 조선 시대의 그 막 후궁과 내시들이 그런 얽혀 어떤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조차도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 그 안가에서 비 오는 날 이제 담치기라고 그러죠. 맞아요. 담쳐가지고 맞아요. 2층으로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그 사실은 그 바람난 맞아요. 파트너를 가서 잡으러 가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 하고 그리고 있는 거기 거지? 병원 선배 연기가 네. 거의 진짜 사랑에 실패한 그런 막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임자 뭐 내 곁에는 뭐 내가 있잖아 네 곁에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박통이 통화로 얘기할 때 그 병원 선배 쪽으로 딱 넘기는 편집이 완전 멜로 편집이거든요 사실은 비 막 오고 있고 음악도 멜로의 어떤 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기사님이 또 특별히 어떤 그 여성의 시각으로 이 스토리라든지 캐릭터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을? 일단은 뭐 여성이어서 그런 거보다는 네,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네네네. 그래도 이런 역사 지식이 없다기보다는 좀 관심도가 조금 낮기도 하고 네네네. 이거를 젊은 사람이도 이 시대 배경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무조건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그냥 그 내용만으로 재미가 있으려면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의 사람 얘기고 드라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고 하는 게 제일 중점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에서 병원 선배 그 안경에서 내리는 눈물 같은 네네네. 그 빗물 같은 거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배우들한테 네네.
이렇게 세게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은근슬쩍 한마디씩 이렇게 따로 한 거예요. 박터한데 가서 흥민 선배한테 선배님 저는 이걸 약간 치정극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그리고 병원 선배한테도 선배 저는 이걸 약간 치정극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언뜻 얘기했는데 배우들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딱 캐치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영화들을 볼 때 이제 어떤 남자들의 누아르 이런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성공적인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좀 의심 내지는 이렇게 호기심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독전을 봤을 때도 독전에 보면 조진웅과 유준열의 관계가 거의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남자들끼리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건가? 이 마초로 보이는데 사실 되게 섬세한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독전 뒤풀이 때도 얘기했다가 조진웅 씨도 굉장히 공감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특히 되게 노골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독님한테 좀 멀쩡한 정신 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 기자들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파괴력이 그런 감독님의 어떤 생각이나 해석에서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김재규 이제 실존 인물도 그렇고 첨예한 상황들에 있지만 같이 혁명을 이룬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게 어쩌면 좀 사랑을 이룬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기들 세상이 됐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안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준 님의 캐릭터가 그 병원 선배랑 초반에 싸우는 난리 나는 씬이 박통은 내 거야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것 같은데 거기가 이상하게 정서적이면서도 재밌거든요, 사실. 그때도 감독님이 뭐 영화의 어떤 의도들이나 이런 부분을 살짝 건드려 주신 게 있었나요, 배우들한테? 사실 그 대통령을 두고 이제 경호실장과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에서 싸운다는 건 되게 네네. 코미디죠. 사실 그렇죠, 그거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 자체는 되게 섬뜩한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거는 이게 멋있게 싸우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되게 유치하게.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게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장면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멋있지 않고 되게 유치하고 그 어린애들이 꼭 마치 그게 싸우는 것처럼. 저는 그 감독님 영화에서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의 어떤 다크한 누아르 영화보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서도 되게 나르시즘적으로 잘 묘사를 안 해요, 감독님은.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병원 선배가 멋있고 뭐 희준 씨도 멋있고 다 멋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전형적인 이렇게 그런 이제 이런 영화들에서 남자 배우들을 전시하고 되게 이렇게 그 외형적인 면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보다는 훨씬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감독님의 좀 색깔 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촬영에도 많이 기인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내부자들 마야과 남사부장들까지 이제 고낙선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계속 영화를 찍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멋있게 못 찍어요. 이거 좀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나오고 되게- 다 기록이 될 텐데. 아니 근데 멋있게 못 찍어요. 워낙 친하신 분들이구나. 예. 멋있게 찍는 것보다는 되게 좀 이렇게 정직하게 찍죠. 그건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클래식한 스타일이시죠. 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해서 만약 남사의 부장들이 인물들이 되게 멋있게 나왔다면 아마 또 욕을 되게 먹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뭐 또 모르지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카메라가 촬영이 사실 이 영화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게끔 기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기사님한테 좀 이거랑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을 보면은 그 버드 아이 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신의 시선으로 보이는 샷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익스트림 롱샷이 많아요, 되게. 근데 그러다가 인물한테 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클래식한 리듬일 수도 있는데 주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느 인물에게 힘을 실어야 되는지 선택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샷에 편집하셨을 때 고민들이 어떠셨는지 감독님 지금 영화 보신 지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고민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두 번째 질문 감독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버드 아이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버드 아이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서 찍은 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 사건 자체를 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40년이나 지난 사건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관망하려는 어떤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 편집 과정에서의 주요 인물들을 어떻게 딜리버리 했으며 뭐 되게 익스트림 롱샷과 클로즈업을 어떤 식의 원칙을 가지고 하셨는지. 네네. 딱히 지금 생각하면 그 원칙을 지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네. 저희는 로케도 해외 촬영도 많고 했어가지고 그 공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긴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좀 그 어쨌든 한국 내부의 일들도 남산은 남산이고 이제 위치들로 지정해줘야 되는 지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말씀하신 버드와이브를 쓴 것 같고 그 인물은 솔직히 인물 보는 재미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타이트한 컷을 이 영화에서는 유독 많이 쓴 것 같긴 해요. 너무 잘 지켜오고 그리고 그 얼굴 보는 재미가 너무 있었어요. 소스를 감독님 충분히 많이 찍어 오신 편인가요? 네. 아닌데. 오히려 그러니까 테이크가 많은 건 아니고 편집이 어려웠거든요. 되게. 네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엑스트라 절대 안 찍어요. 아, 딱 콘트리드로만 찍어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감독님 이렇게 모 감독처럼 360도 다 찍지 않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찍자 그러면 좀 화를 내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왜냐면 제작자들이 콘트리드로 다 진짜 찍었는데. 좋아하는 스타일의 감독님이신데. 그래서 편집 기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더 찍어 왔으면은 더 이렇게 다양하게 붙였을 텐데. 근데 사실은 네네. 그렇게 못 붙이게 하려고 그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제작사나 투자사들한테도 찍은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 버전 만들기가 힘들죠. 아우 힘들죠. 그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편집 과정이 좀 길었잖아요, 사실. 많이 길었죠. 블라인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여겨집니다. 뭐 감독님. 사실이니까. 블라인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재밌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편집 과정이 길어지면서 기사님이 지치거나 네. 뭐 감독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아니 뭐 다행히 뭐 그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외교적으로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감독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정말 짧은 기간도 너무 밀도 있게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감독님들도 있는데 이건 네네. 길긴 길었는데 네네. 약간 생각할 시간도 여유를 갖고 진짜? 만나서 감독님이랑 정리를 하고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감독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술과 밥을 좀 많이 샀죠. 네, 그 역할도 감독님 오시면은 맛있는 거 먹는다 돈을 이러면서 꽤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일하다 보면 그 편집자랑 감독이 어떤 순간에 되게 이렇게 그 서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샷이나 이 순서 때문에 그 미묘한 어떤 이렇게 갈등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을 좀 이렇게 주고받는 순간이 오잖아요, 사실은. 이 장면은 감독이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독은 빼야 된다고 하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네, 있었죠. 있었어요. 특히 그 마지막 엔드 장면. 원래는 원래 엔드는 지금의 엔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요? 원래 지금의 엔드는 그 다큐 화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없었고 원래 엔드는 사실은 찍어놓은 엔드가 있어요. 사실. 네네네. 공개하셔도 되면. 네, 그럼요. 그게 이제 블루레이도 들어가 있을. 네, 그럼 말씀해 장면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정 기사님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셨죠. 그 진짜? 장면. 정말 좋아하셨죠. 애정이 있었던. 근데 편집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날아가게 된 것 같고 그 외에는 크게 뭐 기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뭐 넣다 뺐다 했었던 거 정도는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건 두 번째 질문의 어떤 답일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네. 그 부감샷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쵸. 직부감 같은 샷인데 네네네. 갑자기 이제 아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해봐요. 많이 썼나 내가 순간. 꽤 나와요. 근데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한 10번 나와요, 근데. 정말로요? 네, 저 어제 다시 봤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지금. 광장 뭐 이런 거 찍어주는 거 그럴 때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제 거 아니에요? 후반부에 이제 자동차 들어오고 나갈 네.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병원 선배가 결심하고 그 이제
동료 후배들이랑 얘기하고 나서 빠질 때라든지 뭐 그 해외 장면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감독님이 근데 내부자들이나 마야광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좀 유독 그 버드아이비가 많더라고요. 제가 막 의도를 갖고 아니 그 마지막 엔드의 그 버드아이비는 의도를 갖고 찍은 거고 네네네.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순간이. 그렇죠. 남산으로 갈지 육본으로 갈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부감으로 그냥 정말 대놓고 그냥 네네네. 공으로 찍은 건 네네. 맞고 다른 거는 그렇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공간을 다 보여주는 방식이 그냥 카메라가 거기밖에 없었던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다르게 빼면 다안 당겨지는. 그리고 사실은 촬영 감독이랑 가장 좀 쓰고 싶었던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이게 보면은 뭐 감독님도 영화를 찍으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70년대 일을 재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네. 하도 개발이 많이 빨리 되는 나라라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화를 보면은 야외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특히 한국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주로 뭐 궁정동 안가, 청와대, 그리고 남산 중앙정보 뭐 이런 네네. 당시의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공간에서 그 1970년대에 이런 영화를 한번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샷이 사실 단독 미디움 샷이었어요. 인물에. 네네. 예. 네. 근데 그래서 사실 235로 안 가고 185로 간 거죠. 저도 이것도 제 질문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감독님이 전작들은 다 235로 찍으셨었나요? 그러면? 내부자들이 185.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야광이 235. 근데 마야광이 안 됐으니까 다시 185.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장편 데뷔작 이후에 거의 185를 하고 있는데 그 185의 또 장점이 굉장히 있어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양한 매체에서 틀었을 때 표준적으로 그 드라마를 전달하기에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리얼하지 않아요? 맞아요. 235는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적이죠. 사이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뭐 TV에서 보는데 위아래 다 쩔리면 그냥 화면이 좁게 보일 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횡으로 많이 이동하는 샷이 많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특히 남산은 좀 이렇게 수직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미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걸가 잘 살아나려면 사실은 235보다는 185가 좀 유리하다고 그래서 생각했죠. 보면은 뭐 그런 185를 되게 선호하는 감독들이 있어요. 뭐 델토로라든지 큐브릭은 뭐 거의 다 1.66대 1로 찍었고 왜냐면 큐브릭이 그랬던 이유는 극장의 가생이에서도 다 영화를 비슷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사운드도 거의 모노를 고집했죠, 사실. 왜냐면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사랑 음악만 잘 들리면 그 드라마 전달에 무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사님은 이 영화에서 제가 편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시퀀스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좀 편집이 어려웠던 시퀀스는 어떤 데였나요? 이제 인물들 따라가는 거였는데 이하고를 설명하는 데를 진짜 수정을 많이 했었어요. 배치를 계속 배치를 하고 원래는 지금은 영화에는 사라진 캐릭터도 한 분 계시고 진짜요? 이하고를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나 배우 한 있거든요. 명이 그럼 통째로 통편이 다음에 꼭 캐스팅 하시거나 이렇게. 네. 그 설명할 때가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다시 아니면은 다시 바꾸고 그 씬 구성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데는 어떠셨어요? 그 곽도원 씨가 그 탈출하는 시퀀스 그 왜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이 무슨 천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딱 보니까 뭐 옆에 알제리에도 한 명 졸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마지막에 빈 거리에서 총을 맞기까지의 그 시퀀스가 사실 대사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거기가 영화가 굉장히 클래시컬하게 진행되다가 리듬을 한번 굉장히 흔들어 놓거든요, 사실. 특히 도원 씨가 사이드로 뛰는 걸 옆으로 스테디캠이지 트랙으로 따라가는 약간 변속도 있었던 것 같고. 고속. 예. 음악이라든지 좀 굉장히 영화적인 가장 시끄러웠던 데죠, 거기가.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전체 무드가 좀 훨씬 진지하고 클래시컬하지만 또 오락 영화적인 느낌도 확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로 편집이 어렵지 않으셨어요? 뭐 아까 전에도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는 정말 컷이 그렇게 많은 선택지는 없었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막 액션 영화처럼 또 보이면 안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쪼개고 이런 영화가 전체 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편집이 그렇게 어려운 제 지점에서는 어려운 지점은 아니긴 합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조용해서 네네. 맨 끝부분만 빼놓고 사실은. 네네네. 근데 거기까지 계속 조용하면은 너무 그쵸.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지루하진 않겠지만 좀 뭐. 그래서 뭐- 거기는 좀 음악도 크게 때려주고 좀. 그 컨트라스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냥 감독 입장에서 뭐 영화 광 입장에서 궁금했던 게 감독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영화는 어떤 건가요? 어렸을 때 좋아해서 영향을 받은 영화라든지. 제가 뭐 사실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좋아했던 감독님들이 계시죠. 사실. 네네네. 뭐 끄집어내면은 뭐 네. 저기 멜빌 감독님도 계시고 장베르 멜빌. 예. 네네네. 그리고 또 그 수능자 네. 컴퍼미스트. 베르톨루치. 베르톨치 감독님 시네마테크에서 예. 필름으로 봤습니다. 그런 감독님들을 좀 다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옛날에 봤던 그 감독님들의 영화를 좀 다시 끄집어내서 본 것 같아요. 틴커 테일러 솔저나 이런 영화 좋아. 그거 좋아하죠. 특히 저는 그 소설 그 작가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존 루카레. 예. 거의 안 읽어본 책이 없는데 그 작가님은 그러면 감독님이 좀 더 이제 감독님 세계를 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대본을 그럼 쓰실 때 이지민 작가랑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쓰시나요? 아니면은 버전을 받아서 감독님이 하시거나 뭐 이지민 작가 감독님의 초고를 가지고 각색을 하시거나 뭐 그러시나요? 같이 작업하지는 않고요. 네네. 그냥 받아서 이렇게. 릴레이식. 그러니까 이지민 작가가 쓰면은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감독님이 그러면은 감독님의 시나리오 작법에서 감독님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대사를에서 힘을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독님 구성이라든지 캐릭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독님 더 중점을 두시고 쓰시나요? 글쎄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네. 제가 대사에 좀 힘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보면은 봉준호 감독님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1대1에 참 강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배우 인물 1대1 맞아요. 얘기하죠. 근데 그게 다 결국은 대사빨이잖아요, 사실. 그 감독님이 그냥 간접적으로 본인은 대사를 굉장히 잘 쓴다는. 아니 근데 그런 거 같다는 거죠. 구성을 잘하는 거보다는. 근데 대사가 그 감독 영화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유행어처럼 꼭 이렇게 꽂히는 대사를 꼭 만들어요. 보면 감독님이. 그리고 이렇게 밑줄을 쫙 해주시고 이번에도 뭐 임자 곁에 내가 있으니 네 맘대로 이 대사들이 한 3번인가 반복되는데 상당히 그게 어떤 권력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장난칠 때 할 수 있는 용인술이죠, 용인술. 그렇죠. 용인술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감독님 조감독한테 가서 조감독 네 곁에는 내가 있잖아. 네가 알아서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참 비겁한 대사기도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이상한 희비극을 잘 직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용인술이었대요 당시에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이인자들을 충성 경쟁시키는. 그래서 따로따로 불러서 그 어떤 나와의 관계, 어떤 믿음, 신뢰, 또 이쪽 가서 이쪽. 그래서 그 이인자들이 그 1인자를 위해서 다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유명한 용인술이었다고 원작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까 미처 못 들었는데 정 기사님이 되게 좋아하셨다는 그 엔딩은 원래 엔딩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그 블루레이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5.16 쿠데타 군사정변 어떻게 얘기를 5.16 쿠데타라고 하면 되지. 쿠데타라고 하면 네네네. 5.16 쿠데타 성공해가지고 그들의 성공 파티 장면이었어요. 엄청난 대형 케이크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들 사이에 케이크를 끌고 가고 이제 성공 파티에 참여했던 거기 이제 메인 인물들 저희 영화에 나오는 메인 인물들이 다 둘러싸여가지고 초를 불면은 영화가 암전이 되면서 끝나는 거였거든요. 죽이는데요? 저 약간 소름 돋았었거든요. 지금 얘기 듣다가 소름 돋았어요. 뭔가 대부의 마지막
뭐 장면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장면을 쏙 그랬나 봐요. 박찬욱 감독님도 영화 잘 보셨다고 그러는데 왜 마지막에 다큐를 넣냐고 저한테. 그 마지막이 사실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감독님이 그 내부자도 너무 재밌었고 마야광도 너무 재밌었는데 마야광이 뭐 흥행적으로 뭐 아쉬우셔서 어떤 이제 실화에서 다큐를 넣는 게 일종의 뭐 공식처럼 돼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약간 좀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은요. 근데 그 엔딩으로 촛불 끄는 걸로 넣고 엔드 크레딧에 넣을 수도 있으셨지 않을까? 그렇게 타협을 하시기에는 너무 각박한 어떤 상황이셨네요. 그때 전화를 좀 주시지 그랬어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 기사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얘기 듣다가 저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왜냐면은 그 앞에 쌓였던 감정들이 거기서 되게 묘해지면서 진짜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이 영화를 어떤 남자들의 우정과 욕망과 어떤 권력에 대한 치정 스토리라고 본다면 제일 좋았을 때 보여주면서 끝나는 영화가 잔인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식 장면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다 죽었는데 예를 들면 그거 좀 여기서 블루레이의 그 장면이 뭐 딜리트 씬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되게 괴이하게 찍혔어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좀 이렇게 노멀하게 그냥 그렇게 찍혔으면은 그 분위기에서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받았을 건데 마치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찍혔거든요. 마치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유령들 같아. 정말. 근데 어찌 보면 그것도 그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좋을 수도 네, 있죠. 네, 네. 좋을 수도 있는데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이게 뭐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동료 감독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기사님도 여기 의견을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들어갔다고 해서 500만 들 영화가 250만이 든다든지 아니죠. 그러진 않지 않나요? 아니죠. 감독님은 대흥행 감독이니까 강하게 주장을 해주십시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앞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장면 넣었을 때 이 정도 흥행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악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인들이 좋아하는 장면이다. 영화인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약간 그 지점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그거 들어갔으면은 영화가 결국 굉장히 제작사와 좀 투자사를 의식한 어떤 답변식 느낌이 왜 들죠? 조금 어렵게 끝날 느낌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으면은 관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질문을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계속 주는 듯한 느낌? 네네네. 영화가.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다큐로 끝나면은 물론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뭔가 좀 그래도 다 진실을 본 듯한 느낌. 안심하고 나가는 느낌.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본 주변 영화 동료들이 엔딩 장면이 왜 영화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아쉬웠다. 그 우민호 감독님 되게 그때 힘들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사실. 아니 그렇게 잘 찍어놓고 왜 마지막에 뭐 그 방법으로밖에 끝낼 수가 없었나?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딜레마에 쌓이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좀 민감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갑자기 식은땀이 날라오네요. 근데 많이 힘들었던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야광 안 됐죠, 망했지. 한 편도 안 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예산이 셌던 영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해외 프로덕션을 그 정도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 온 것도 대단해요. 그 프로덕션 밸류가 너무 좋아요, 사실 영화가. 그리고 좀 감독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98년에 이제 원작 소설이 있었고 감독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같은 사건을 선배 감독님이 또 한참 전에 찍은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그 영화랑 이 영화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 감독님이 여기서 생방송 중인데 뭐 이 영화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도. 근데 그런 부분에 감독님 좀 의식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사실은 의식한 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재밌게 봤던 저도 진짜 영화고. 재밌게 본 영화. 예. 그런데 오히려 좀 제가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한편으로는. 네, 왜냐면 그게 선배 감독님이 벌써 그때 그렇게 더 신랄하게
그 그렇죠. 사건을 그렇게 감독님 바라보시고 뭐 고소도 받으시고 뭐 난리였죠, 예. 제작사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쉽게 찍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나 저랑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약간 일종의 그 한국 사회나 남자 사회나 그 권력을 바라보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에서 자해극 드라마 같은 느낌이죠, 사실은. 정말 오리지널하면서도 뭐 좋은 영화였죠, 사실. 예. 이거를 좀 남사의 부장들이랑 이 영화를 같이 세트로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봉 당시에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종종 하셨죠, 지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편집 기사님이랑 좀 더 다른 얘기를 가자면은 특히 이제 편집할 때 우리 감독들이 보면은 편집실에서 항상 고민이 음악을 어느 타이밍에 넣을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편집 기사님들한테 항상 이상한 요구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무슨 사운드를 여기다가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어떻게 넣어주면 안 돼? 그 느낌을 보기 위해서 뭐 등등등. 근데 감독님만의 이제 다른 감독님들이랑 했을 때에 비해서 감독님만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었나요? 음악을 미리 어떻게 넣어보자라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감독들이랑 작업했을 때와 또 다른 감독님만의 개성이 있었다면. 감독님 일단 모든 버전들을 다 이렇게 아이패드에 넣으시면서 체크하면서 그 버전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제시하시고, 음악은 뭐 많이 넣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했던 게 음악 어느 OST보다 많이 얘기했던 게 네네. 약간 이런 이런 톤으로 가자고. 그런 거 감독들 진짜 약간 좋아해요. 효과음처럼 앰비언스 같은 거. 이런 같은 그 얘기 제일 많이 했던 것 음악도 같아요. 아니고 뭐 음향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 감독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니 근데 조용학 감독님이 하셨는데 음악 감독님이 컨셉을 그렇게 또 딱 잡으셨어요. 아, 진짜. 되게 음악도 아닌 음향도 앰비언스. 아닌 그런 어떤 앰비언스 같은 그런 되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음악이 그런 부분이랑 굉장히 클래시컬한 부분이 잘 섞여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 김 부장의 어떤 감정을 그래도 조금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드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황성예토 노래는 원래 원작이 감독님 집어드신 건가요?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되게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그리고 그거가 좀 궁금해요, 감독님.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 영화들이 보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남자들 중심의 어떤 얘기지만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마초들의 영화는 아니거든요. 되게 미묘한 섬세한 남자들의 얘기고. 근데 항상 보면은 또 중요 여자 인물이 항상 나오긴 나와요. 항상 나오고,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그 데보라심이죠. 그분은 되게 모자 싹 날아가는 걸로 사실 유일하게 안 죽거나 피해를 안 입잖아요, 사실은. 근데 감독님이 좀 여자 캐릭터 중심의 영화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아니면 감독님이 이런 작업을 해오신 거에 또 감독님 특별한 좀 나름의 이유나 관심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네네네. 사실은 저는 데뷔 작품을 사실은 그 다른 영화를 하고 제가 파괴된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유괴당한 그 목사의 이야기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아이를 유괴당한 엄마의 복수극으로 제가 아, 진짜요? 근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당시에. 근데 그걸 아직도 신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오래되니까 다시 또 끝에서 보니까는 좀 올드해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시나리오 잘 쓰시잖아요. 잘 고쳐서. 지금 뭐 중간에 이제 저희가 얘기 잘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그 지금 TV에서 이제 관객분이 질문이 오셨어요. 편집 기사님은 영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시나요? 감독이 장면을 여러 개 막 찍잖아요. 이렇게 됐거든요. 약간 그 편집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뭐 말씀해 보시면. 뭐 그거는 영화마다 다 정말 달라서 너무 차이가 크니까 네네. 뭐
개입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기여라고 한다면. 기여도 그게 더 어려운데 개입보다. 그럼 뭐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정 기사님 없었으면 영화 이렇게 편집 잘 되지 않았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 물론 동의하죠. 동의하고 근데 뭐 어찌됐건 하긴 했겠죠. 하긴 했겠지만 우리 또 정 기사님이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어떤 저는 사실은 그 좀 이 사건을 잘 모르거나 좀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편집 기사님이랑 하고 젊은 싶었거든요. 스텝이랑 하고 네. 싶으죠. 그래서 이제 정 기사님이랑 하게 된 건데 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은 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잘 이렇게 그러면 진짜 이 영화 하기 전에는 이 사태라든지 이 역사적인 40년 전에 이 무시무시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좀 잘 많이 모르셨어요? 아니 저는 좀 좋아한 근현대사 쪽을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네. 저희 그거 자세히 어씨- 알고 있었어요? 저 생일도 5.16이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황소 잘이시네. 저는 좀 아는 어. 편이긴 했어요. 아 그래? 비교 대비. 그럼 네. 제 의도와 상반되는데? 그거를 그 이제 미팅 하셨을 때 그 얘기했으면은 딴 데로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 미팅했을 때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네네. 상당히 시크했어요. 아 진짜? 상당히 시크해서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아니 뭐 하여튼 상당히 시크했어. 말도 별도 없으시고. 근데 저는 그게 괜찮더라고요. 아, 되게. 진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목청도 좀 크거든요. 제가. 아,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화가 난 건 아닌데 아. 좀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목소리가 근데 좋으세요.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런 얘기는 종종 듣긴 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저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주눅 들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시크하고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주눅이 드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다음 작업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좋네요. 아니 만약에 사실 그렇죠. 재밌게 작업을 안 했으면은 이런 되게 난감한 생중계 하는데 안 나오시겠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지금 네이버 TV 질문에 또 영화 팬이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팬이신 것 같은데 남산의 부장들 초창기 배우 캐스팅의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야사 비사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막 되게 영화 만드는 얘기 위주로 해서 좀 지치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사실 뭐 이병헌 선배 같은 경우는 뭐 내부자들 때 같이 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뭐 이거는 제가 그 내부자들 끝나고 이제 판권을 살 때부터 네네. 이제 병헌 선배랑 같이 꼭 해야겠다는 그 작정을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감독이 병원 선보랑 꼭 해야겠다는 작정을 하는데 거의 캐스팅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정치적으로 좀 예민하잖아요. 아 사실. 그렇죠. 인물 많이 관련. 예민한 거죠. 그래서 현재도. 사실 그 캐스팅 과정이 되게 이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되게 그 시나리오를 보고서 선뜻 아 진짜. 시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자기 딱 시나리오였을 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네네. 감정들이 잘 보이고 네네네. 이게 어떤 되게 정치적으로 뭔가 좌나 우에 이렇게 쏠려 있는 영화가 아니고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준 그리고 그다음에 성민 선배님, 이희준 씨 같은 건 마약왕에서 저랑 같이 작품을 아, 했었거든요. 그쵸. 그때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촬영하자고 이거 할 건데 마약왕 다음에 할 건데 성민 선배님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놓고 감독들 이제 미리 적금 붙는 어떤 타이밍이 있죠. 네, 그리고 이희준 씨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마약왕에서 송강호 선배님이랑 이제 좀 이렇게 붙는 씬이 좀 많았거든요. 싸우고 뭐 이런 잘했죠. 게. 근데 전혀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에너지가. 워낙 좋은 배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병헌이라는 그 좋은 훌륭한 배우랑 같이 이제 같이 싸우는 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희준 씨가 하면 되게 잘하겠다. 살을 또 많이 찌웠잖아요, 뭐 사실. 근데 원래 그 인물 자체가 실존 인물이 좀 등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 시준 씨는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마른 스타일인데 본인이 자기가 살을 좀 찌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연기로 해도 되니까. 네네네. 근데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감독들의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배우가 살을 한 25kg 찌우니까는 이게 발성부터 달라지고 그렇죠. 걸음걸이부터 다 달라지더라고요. 아, 자연스럽게 그거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 캐릭터에 되게 잘 맞았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되게 기존에 어떤 이준 씨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연기 스타일과 좀 다른 느낌으로. 뭐 이렇게 이 시청자분은 뭐 그런 거를 듣고 싶으신가 봐요. 뭐 찍을 때 되게 뭐 야사나 비사나 뭐 엄청 뭐 어떤 웃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근데 별로 이게 근데 그게 이 영화가 되게 무겁잖아요. 현장 봉이도 무겁게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재밌고 웃기는 장면은 웃기는 뭐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되게 그 해외 촬영 때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해외 촬영 때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지우신 거 같아요. 음식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 갔는데 거기도 이제 밥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나오는데 정말 잘 나오는데 정말 건강식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간이 안 돼 있어요. 베지테리안 아니 그러니까 간이 안 돼 있다니까요. 심각하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정말로. 야 이거를 굉장히 아시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현지 프로덕션의 횡포 근데 아닙니까? 건강은 되게 건강식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사발면 이렇게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좀 힘들었고 뭐 오히려 이제 많이 힘든데요. 사발면 찍었다는 거는. 근데 끝나고 또 이제 많이 먹게 아, 됐죠. 네네네. 근데 그 프랑스 스태프들이랑은 되게 작업적으로 잘 맞았어요. 우리 진짜요? 스태프들이랑. 오. 저희 워싱턴에도 했고 파리에서도 했는데 워싱턴에서 조금 스태프들이랑 잘 손발이 좀 안 맞은 느낌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헐리우드이 아니라 이제 EU 영화계에 진출하셔야겠네요. 뭐 불러만 주시면. 근데 이 프랑스 스태프들이랑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우리 진짜? 스태프들이랑. 그러니까 되게 친해지고 그래서 뭐 끝나고 뭐 회식도 같이 하고 거기에서 한국 삼겹살 집에서 잘 먹더라고요. 되게 하여튼 좋았던 기억 같아. 프랑스에서. 여기 이 팬분들이 영화 팬분들이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지금. 요거 같이 보시면서 뭐 혹시 그 질문하시고 싶은 팬분이 계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지혜님과 정광선님이 계시고, 네, 김다윤님도 계시고, 장현지님도 계시고, 허희님도 계시고, 김혜리님도 계시고,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다 딴 데를 보시네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촬영하실 때 미국이랑 유럽에서 또 이거 영화 학도의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영화 시스템 중에 이런 게 있었으면은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영화 어떤 시스템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시스템이 사실 한국 영화인 스텝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경쟁력이 강력하죠. 사실 되게 뛰어난 스텝들이 근데 오히려 많아요. 되게 놀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버젯에 그렇게 맞아요. 퀄리티를 가지고 영화를 찍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남극이한 영화 찍을 때 이제 45%를 뉴질랜드에서 찍었지만 되게 그쪽 스텝들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한국 스텝들이 진짜 놀랍게 잘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 깜짝깜짝 놀래더라고. 뭐 이렇게 특수효과나 이런 거 할 때 한국 스텝이 아이디어 막 이렇게 내면은 반지의장 했던 스텝들이 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뭐 몇 명을 그래서 그 반지의장에서 수입해 가려고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팀장이었던 친구가 되게 고민하고 막 감독님 저 유학 가도 괜찮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네요. 여기 또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감독님의 이거는 이제 감독조합에서 한 행사라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떠신 건지 감독님은. 정 기사님도 이 질문 할 테니까 좀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좀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지금 감독님 약간 억울해 보이시긴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그게 뭐 데뷔를 할 때까지 어떤 긴 시간이
자리 잡아서 그럴 수도 있고. 감독님 연출팀도 하고 그러셨던가요? 그런 데뷔하려면? 건안 했죠. 저는. 아 진짜. 저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때 2001년도에 네네. 2000년과 2001년도에 그게 있었는데 네. 거기 NDI라고 아 네네 알죠 알죠. 신인 감독을 발굴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서 몇 명 많이 나왔죠. 이원석 감독도 거기서 발굴됐고. 제가 이제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상을 받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데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그죠. 그때 그게 뭐 약간 개발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화사를 연결해주고 투자사를 연결해줘서 바로 이제 개발비가 나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바로 이제 데뷔를 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이제 10년 걸린 참 거예요. 순진한 생각이죠. 다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좀 저를 움직이는 건 어떤 제 안에 갖고 있는 그게 그래서 영화가 잘 되면 좀 그래도 그 분노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게 또 사그라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화 좀 푸세요 이제. 화로 풀면은 무슨 영화를 찍어야 되나? 굉장히 감독님이 따뜻한 영화를 찍으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감독님이 이렇게 평소에 만났을 때 화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시지는 않는데 오히려. 네, 응어리가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제일 얘기 많이 했었던 게 그때였어요. 제천영화제 때 우리 그 개막식하고 뒤풀이에서 술 한잔 하는데 그때 나홍진 감독도 있었고 오승욱 감독도 있었고 근데 그때 나홍진 감독이 우 감독님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다 생각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저도 여기서 얘기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승욱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되게 아삼육이 됐었지 사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의 영화를 칭찬하다가 봤더니 해가 떴는데 아침을 드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거의 이 남산의 부장들의 남자들 관계처럼 뭔가 이렇게 진하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뵀을 때 뭐 되게 감독님이 뭔가 그런 응어리가 있으신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칭찬해주고 막 그래도 믿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공격적인 질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 그거를 뭐 화를 내신 건 아닌데 그냥 표정에서 그런 게 좀 느껴졌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뭐 이런 걸 다 질문을 해? 술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술 먹을 땐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기사님은 영화를 계속 하게 된 원동력이 어떤 걸까요? 원동력이요?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보상 심리 때문에 버티고 원래 영화를 전공하셨나요? 네, 영화 전공했어요. 감독하시려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시작은 연출 전공인데 단편만 해도 너무 제 생명을 단축시킬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사실. 감독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아니 그 얘기 절 보고 했어요. 아니 저도 저랑 굉장히 친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후배가 양진모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영화를 시작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근데 다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감독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단편도 여러 개 찍고 그랬는데 이제 우연히 현장 편집으로 한국에 오게 돼서 이명삼 감독님 영화를 오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만나면 항상 그러거든요. 네가 감독했어봐. 너 아카데미 후보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어쩌면 또 뭐 그렇게 해서 영화 감독해서 잘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우리 일이 사실은 이게 막 좀 약간 황당하잖아요, 사실. 그 감독님이 NDIF 되고 10년 걸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그만 10년 걸렸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시작을. 그렇죠. 그건 알면은 알면 도전할 못하지. 수 없는 길이죠. 모르고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가는 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이미. 맞아요. 그렇죠. 그나마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데뷔를 한 거고, 뭐 계속 지금까지 영화를 찍고 있지만, 또 많은 감독들이 그렇죠, 사실. 힘들어하죠,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마저 말씀하시면은 원동력, 영화를 하는 원동력. 그래가지고 보상 심리와 그리고 버티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버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 현장 편집을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한 9년 10년인데 제가 1년에 막 좀 밀도 있게 한 3편 막 이렇게 했으니까 한 3년 차에 정말 큰 위기가 와가지고 또 할까 진짜? 하다가
그때 이렇게 뭔가 번아웃 증상 같은 게 왔었나요? 네, 그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아, 좀만 버티자 하다가 지금 갑자기 눈물이 글썽이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아니, 좋은 감독님들이랑 작품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현잔 네, 뭐 평소로? 작품의 문제보다는 이제 체력적인 한계와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제 계속 너무 진짜 번아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하셨나? 네. 그러니까는? 그때 뭐 대출 문제가 좀 있었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 네. 이 네이버 TV 질문 또 들어왔는데요.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일본 감독들은 서로 거의 만나는 일이 없다는데 한국 감독들은 자주 만나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러나요? 우 감독님은 어느 감독이랑 제일 가깝게 지내요? 그리고 왜 친해요? 이거 되게 질문 공격적이다. 저는 친한 감독이 없어요. 그리고 교류도 없고 감독 조합의 조합원이긴 한데 네네. 물론 돈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른 감독님들은 어떤지 모르고 저는 이렇게 감독님들이랑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또 우연히 만나면 되게 좋은데 네네네. 막 이렇게 꾸준히 연락을 하고 일필선 감독님도 뭐 그때 뵙고서 좋지만 또 저희들이 뭐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러지는 사연은 아니죠. 따로 뭐 감독님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서로. 예. 그러진 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은 그럼 그 평소에는 주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교우 관계라는 이 표현이 웃기긴 한데 친한 관계가 친구들은 없어요. 아 정말. 네, 친구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무 이거 솔직한 얘기인데. 친구가 없고 어.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감독님 근데 영화학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때 동기들이랑 뭐. 김영하 감독이 제 동기죠. 진짜. 근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도 그럼 중대 영화과. 네. 저 중대 영화과에 저 친구들이 많은데 서재원 작가라고도 있고. 알죠 서재원. 네, 저랑 절친이에요 절친. 알죠. 어떻게 지내나요? 지금 여기서 얘기 좀 했는데 손더 게스트라는 드라마 써가지고 대박 났죠. 야 축하하네. 저랑 서로 나이를 잘못 알아서 친구가 됐거든요. 한 살 많은데 그 서재원 작가가.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니까. 맞아요. 재원이가 데뷔 작품이 좀 안 됐죠 드라마를 했는데. 드라마가 인정은 받았는데 정글핏이라는 김수현 박보영 데뷔 드라마. 여기서 갑자기 서재원 작가 혹시 보고 있으면 댓글 남겨줘. 손더 게스트를 했구나. 손더 게스트를 해서 여러 편 했고 앙뚜라지라는 드라마도 했었고 원래 뮤직비디오랑 그 광고 감독 여기 너무 세가지고 저도 이거 질문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이제 일본에 제 영화 개봉했을 때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랑 사카모토 준지 감독님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배우 중에 저는 그때 송강호 선배가 있었고 이제 유지태 배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 뭐냐면 두 분이 이제 같이 양옆에 나란히 앉으시는데 서로 와서 딱 인사하시고 이제 두 분이 전혀 서로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얘기 각자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딱 되니까 서로 인사하시고 딱 가더라고요. 막 먼저 모 감독님이 일어나서 하셨어요. 자기 바쁘다고. 근데 그냥 예의 갖춰서 뭐 딱 이러고 그냥 가시는데 어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감독님 잘 지내시죠? 작품 어떠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만나면. 근데 그런 말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나중에 이제 일본 영화인들한테 들었더니 일본 영화 감독은 근데 조직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합 대표가 모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모여야 되고 무슨 뭐 조합에서 근데 그 조합의 대표가 몇 년 동안 오래 하셨던 분이 최양일 감독님이셨어요. 네, 근데 카리스마 대단하시고 근데 뭐 서로의 교류는 굉장히 없대요. 그래서 한국 감독들을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카모토 준지 감독한테 제일 친한 감독 누구냐 지금처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김지훈 그러시더라고요. 김지훈 감독님. 그러니까 여기 또 감독님 질문이 왔어요. 감독님 팬분이 우미노 감독님 팬입니다. 마야광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체념하면 말씀하시는 게 우프네요. 마야광에 대한 감독님 본인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걸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좀 아쉽다고 할까? 그런 건 좀 남아 있어요. 흥행 결과가 아니면은 비평적인 그런 것보다는 네네. 어떤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분노? 네, 그렇죠. 제 자신이 어떤 그 영화를 대했던 태도나
어떤 진짜요? 그런 게 어.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요? 감독님이 약간 내부자들 잘 돼서 좀 방심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조금 덜 냉정해졌잖아요. 진짜. 조금만 더 냉정했으면은 욕을 그렇게 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게 근데 저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뭐 아시겠지만 영화라는 게 잘 안 되면 뭐 감독, 갑자기 제 배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지금 뭐. 이렇게 무겁게 끝내시죠 그냥. 뭐. 지금 아직 시간이 25분 남아서. 근데 그러면 그 감독님 또 이 지금 내부자들부터 여기 이 영화까지 쭉 한 대표님이랑 했잖아요, 사실. 예. 하이브의 김원국 대표, 저의 또 친구기도 한데 그렇게 한 감독이 아무리 영화가 성공을 해도 4편을 계속 같은 회사랑 하는 경우가 또 흔치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 비결은 뭘까요? 일단 그 김홍구 대표님이랑 저랑 뭐 잘 맞고요. 그리고 저를 일단 믿어주니까 제가 이제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친구가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친구처럼 옆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고. 사실 또 한 살 차이시고. 네, 그리고 좋은 얘기 뭐 안 좋은 얘기 되게 과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손에 꼽으면 뭐 우리 김홍구 대표님 정도, 그리고 또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제 와이프 정도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 첫 작품을 또 투자하셨던 분이에요. 또. 진짜요? 네. 그때 이제 투자 배급사를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그렇죠. 그때 데이지라는 걸 하셨죠. 했었고 그 인연으로 이제 뭐. 그 마야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감독님이 그럼 이제 지금 다음 작품도 또 이 하이브랑 또 하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뭐 별일이 없으면은 뭐 계속 하지 진짜 않을까요? 뭐 김홍 대표한테 큰 약점을 잡히신 건 아니죠? 제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이거는. 다음 작품은 어떤 뭐 대충의 장르나 이런 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 같은데요, 느낌이. 제가 쓴 거 중에 제일 재밌어요. 진짜. 작품성은 모르겠지만. 다음 작품도 정 기사님이랑 같이 가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같이 나왔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럴 때 어떤 스텝들을 좀 스텝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적금을 붓는 느낌이죠, 사실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많은 작품이 들어와도 나를 기억해줘. 뭐 이런 거죠, 사실. 사실 감독들이 다 그게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감독들이 불쌍하잖아요, 때로는. 많이 불쌍해요, 사실.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굴하죠. 전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각광받는 떠오르는 스텝이 되시면 여러 작품도 하시고 사실 많은 작품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칠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게 가실 수 있는데 이제 감독들은 뭐 아무리 흥행이라든지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아도 항상 이렇게 혼자 뭐 작업을 해야 되고 뭐 또 되게 대부분의 많은 감독님들은 또 몇 년씩 걸리고 작품들이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 스텝들한테 기대고 되게 계속 오래 가고 싶은 감독님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스텝이랑 하는 게 사실 감독님 특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겁도 많고 외롭고 한 번 이렇게 같이 작업했는데 좋은 스텝들이나 배우들이랑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기자님 감독들을 어여삐 봐주시면 어떨까. 감사할 뿐이죠. 일을 주셔서.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새로운 스태프들이랑 이렇게 일하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 뭐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흥행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새로 일을 할 때 제 스태프들이 너무 잘 나가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사실. 너무 바쁘고.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같이 했던 스텝 중에 또 너무 좋았던 경우도 많이 생기긴 하죠, 사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을 서로 맞냐 안 맞냐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랑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점점 그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사실. 맞아요. 아무리 유명한 스텝이고 전작이 굉장한 영화였더라도 좀 사람이 약간 안 맞은 것 같으면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맞춰야 되겠지만
우민호 감독님 또 팬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같이 했던 배우 외에 꼭 같이 작품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하는 중에서 마이크를 켤 수가 없으셨다고. 네, 뭐 잘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같이 했던 배우 외에 꼭 같이 작품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했던 배우들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 외에. 배우 외에. 네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배우 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배우 뭐 작품 얘기. 많죠. 많은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같이 했던 배우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여러 명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헷갈리게. 그럴까요? 그러면? 한 3명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 최민식 선배님이랑 아. 꼭 한번 어,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영광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뵙고 싶고요. 네네네. 그리고 설경구 선배님도 네네. 그리고 한석규 선배님. 그 저희한테는 되게 스타셨고 그쵸. 전설이었는데 그런 어떤 위대한 배우들과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다. 한석규 선배랑 민식 선배랑 서울의 달을 리메이크 하시면 되겠네요.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울의 달을 리메이크 시리즈로 만드셔서 넷플릭스에 제안하시면. 드라마로요? 드라마, 아니 시리즈, 되게 대형 시리즈로. 드라마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영화로는 힘들겠지만은. 여자 배우분 중에는 김소진 배우랑 2편 하셨고, 예. 배두나 배우랑도 하셨고. 예. 김혜수 선배님. 그리고 전도연 씨. 도연 씨. 도연 씨는 또 저랑 작품도 같이 했죠. 단편이지만. 도연 배우가 감독님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 맞을 것 같다. 아니 안 맞지 않아요. 감독님이 그냥 솔직한 감독님의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전 배우님이 되게 좋아라 할 것 같아요. 솔직한 모습.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예,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지. 그리고 지금 그러면 또 감독님은 차기작을 밝히실 수 없는 단계고 정 기사님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작품. 저는 지금 이원석 감독님 킬링 로맨스랑 곽경택 감독님 소방관이 제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봉 안 나간 작품들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 항상 궁금해. 그 편집 기사님들 할 때 얘기할 때 이렇게 상반된 영화 2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요? 저 이제 남산의 부장들 하고 있을 때는 이 다음 순서에 정직한 후보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 상반된 건데 지금도 이제 킬링 로맨스랑 소방관이 완전 상반된 영화여가지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너무 그 이유는 하나만 한 빠지지 편에만 않고. 이렇게 집중해서 지루해주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또 제가 왔다 갔다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 음. 몰아서 딱 생각하고 하나 몰아서 해야 되는데 제 그냥 할 수 있는 저는 아직 초반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에 고착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작품 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2편이 지금 뭐 좀 상당히 완성 단계로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편집은 이제 그래도 70% 정도 이상은 두 편 다. 상태이네요. 네. 여기 정 기사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많은 작품을 검색을 하셨나봐요. 지금 네이버에서 생중계라. 작품들마다 여러 감독님들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 편집도 하셨으니까 현장 또는 편집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왔네요. 현장의 기억도 이제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읽고 싶은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춥고 덥고 뭐 이런 게 제일 크게 생각나서 특히 현장 편집할 때는 현장 편집 이제 그 기사님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 메인 편집 기사님들은 사실은 이제 안정된 어두운 사무실에서 조용히 작업을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스텝이잖아요, 사실은. 그 아수라장을 다 목격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지우고 싶은 기억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너무 고단해가지고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비는 막 너무 추우면은 꺼지고 막 배터리 충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상황도 많고. 그래서 허스토리로 딱 이제 정식 편집 메인 편집 감독님으로 데뷔했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입봉을 그 편집 기사 돼가지고 기쁘긴 했는데 앞으로는 어쩌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역시 되게 진짜 그 편집 그 기사님들 감독님들은 확실히 냉정해요, 그렇죠? 그 우리는 이 영화 찍기 전에 뭐 정말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크다면은 그 뒤에 어떨지에 대한 이 고민. 근데 이 남산의 부장들이 그래서 기사님에게는 뭐 어떤 초기 작으로서 또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의 그 본인한테 이렇게 남을 것 같으세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00 남지 않을까요? 아 진짜. 네. 뭔가 그 정도면 거의 뭐 뭔가 이렇게 운명적인 작품 같다는 느낌 되는 수준인데. 뿌듯하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이브 미디어 코프와 지금 독점 계약을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문득 지금. 정 기사님의 그런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엔드를 정 기사님이 와했던 그 장면으로 붙일 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뚝뚝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그 어떤 첨예한 순간들이 오는데 이제 동료 감독들 뭐 후배 동료 선배 감독들 얘기 들어봐도 첨예한 순간들 저를 포함해서 항상 있는데 그게 또 막상 굉장한 어떤 뭐 좌우하진 않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여기 또 질문 왔어요. 편집 기사님은 감독과 의견을 달리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티격태격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뭐 치열하게 싸우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해야 간혹가다가는 뭐 치열하게 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겠지만 의견이 안 맞으면 뭐 편집 기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 아주 드물죠, 사실. 네,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그리고 뭐 이런 또 기사님도 있어요. 그 다 좋으신 분들인데 뭐 어떤 특정 장면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장면 너무 못 찍어 왔다. 대놓고 대놓고 여기 연출력 최악이야. 대놓고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야, 그 상처받지 않을까요, 근데 감독이? 어떠냐면은 그런데 또 이제 좋은 부분 되게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이 최악의 부분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좋은 부분을 부각시키자. 그러나 일단 이제 저도 여러 명의 이제 그 편집 기사님 경험해 보면서 뭐 그런 또 다양한 스타일이 또 있죠, 사실. 저는 그걸 두 개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장도 하지 말고 묵묵히 여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사실 좀 그것도 맞아요. 이렇게 그 조곤조곤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떤 자극적인 얘기 안 하고 사실 그게 또 프로의 자세기도 한 것 같고. 나는 칭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감독님 칭찬하면은 일단 되게 의심의 눈빛이 막 싹 스쳐지더라고요. 아니, 물론 칭찬보다 비판이 더 기분 나쁘죠, 사실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튼 두 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과는 일상 대화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일상적인 대화보다 대화도 대화지만은 작업 얘기를 하면 되죠, 작업자랑. 그렇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이걸 뭐 당신이 잘 찍어 왔느니 못 찍어 왔느니 이런 얘기가 굳이 뭐가 필요할까? 그건 또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실은 연배가 비슷하거나 이제 어렸을 때 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저는 수도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죠.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감독을 비교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 계시죠. 이만하시죠. 저도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이만하시죠. 하여튼 뭐 그럴 때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그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감독이 굉장히 슈퍼갑인 존재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특히나 현대 영화에서는 점점점 그렇게 되지까지 않고 있거든, 사실은. 왜냐면 굉장히 많은 협의를 서로 해야 되고, 사실. 그리고 뭐 또 되게 능력 있는 스태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중심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히 불쌍한 면도 있다는 거. 아, 이거 되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 까먹었어요. 그 육본과 남산의 선택.
그 이제 버드 아이 뷰 그 안에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차가 싹 돌잖아요, 사실. 이게 이거의 실제 실화의 상황을 감독님이 취재하시거나 아시는 게 있나요? 왜 남산에 가지 않고 6번에 갔는지? 그건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이제 미스터리로 미스터리.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실은 어, 그냥 카메라가 쭉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네네네.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막 대화들도 다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왜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본거지인 남산으로 가지 않고 그 6번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잘. 근데 정신이 정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구두도 챙기지 못하고 실제로 구두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맨발로 그렇게 차를 탄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원작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는 봤는데 만약에 그러면 남산으로 갔으면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을 거 아니냐고. 왜냐면 그때 많이 취재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뭐 역사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은 그래도 그 시간은 이제 혼란의 시기는 길어졌겠지만은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아,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화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 김 부장이 그런 자기의 사리사욕만큼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명분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그 최후 진술 같은 거에는 느껴지죠, 사실. 잊혀지죠. 근데 그것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냉정하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네네네. 보통 이제 뭐 그런 명분, 민주주의에 대한 명분, 그리고 권력 투쟁, 네네네. 그리고 박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또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요소들이 다 섞여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11.6이라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법정 진술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딱 그 부분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식적으로는 의식적이건 그렇죠. 자기 방어적인 게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은. 여기 네이버 질문이 이거 되게 저희가 또 감독조합에서 이게 주최하고 이런 행사라서 뭐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이 최고 갑 아닌가요? 돈도 정말 잘 버는 직업 아닌가요? 다 부자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질문이 왔는데 감독님 10년 동안 데뷔 준비하셨고 저도 한 6, 7년 데뷔 준비했었고 뭐 감독님이 뭐 데뷔 전보다는 부자가 되셨겠지만 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들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근데 어떤 직업군이건 성공을 하면 돈은 뭐 따라오죠 사실은. 근데 영화 감독은 그 성공하기까지가 그러니까 흔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대중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까지가 되게 쉽지 않은. 그리고 그게 흥행 성공을 한다고 해도 다음 영화가 또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감독님이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분이신데 또 다시 복귀를 하신 거죠. 흥행으로 작품성으로 또.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말광이 개봉하기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개봉을 하고 이 작품을 준비했다면은 쉬웠을까라는 어떤. 감독님 근데 진짜 감독님 되게 재밌는 분인데 왜 이렇게 친구가 없으셨을까? 사실 맞아요. 이게 그 저희 감독조합이 조합원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500만 1000만한 감독님들이 뭐 그 중에 한 1, 20%도 안 되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프로야구 선수랑 비슷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해 뭐 어떤 영화가 흥행 성적이 좋으면은 막 갑자기 확 개런티가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뭐 동결되거나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저는 저는 이제 좀 계속 저는 그 제작사 대표에 대한 또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김홍옥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한편으로는 상처를 좀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좀 쉬지 않고 계속 영화를 찍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잘. 우리 또 김홍 대표가 그리고 영화를 계속 많이 잘 이렇게 찍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좀 감독한테는 이제 어떤 메인 스태프들, 뭐 편집 기사님, 촬영 감독님, 뭐 미수 감독 다 중요하지만 제작자가 정말 또 그런 파트너가 있는 게 뭐 배우인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 감독이 슈퍼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노래가 나오면은 뭐 저희가 최소한 작사나 작곡에 프로듀서에 참여를 했다면은 다 저작권의 일부가 있는데 감독이 이제
직접 제작을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그 저작권 개념도 좀 없고 사실 그 몇 년 동안 이제 완전히 올인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음악도 제작자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투자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음악은 그래도 다 이렇게 그 쉐어를 하죠 사실. 페어를 하죠. 네. 그 음악 저기 감독님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처리 중입니다. 이거 지금 좀 이상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리가 지금 여기 뭐 참견하고 싶은가요? 계속 처리 중이라는 거 혼잣말 막 하네요.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끝날 때가 됐다고 지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던 영화라 감독님도 이제 너무 솔직하게 많은 아슬아슬한 얘기를 참 잘해주셔가지고 넘어가진 않았죠. 넘어가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네. 경기를 되게 그 탔죠, 그래도. 감각 있어요. 네. 감독님이 진짜 대사빨 잘 쓰시는 이유를 알겠어. 그러니까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관객분들은 온라인으로 만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막 이런 어색한 대사가 써 있네요. 그 같은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장단편 다양한 작품들의 GV 섹션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감감문 이걸 꼭 강조하라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줌 신청하시면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후원 라이브 내일까지 네이버 TV 영화제 채널을 통해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를 천원에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 GV 섹션 감각묻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정직한 후보 상영이 남아있고 내일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오케이바담도 후원 라이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시리즈원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또 단편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네이버 시리즈원에서 유료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충무로 클라스 이제 남은 거는 어제 이제 이영미 감독의 OTT 영화 체험기를 들었고 토요일에 이준익 윤재현 감독님과 함께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 라고 해서 이제 대작을 만들어 놓고 영화를 지금 개봉하지 못하고 있는 또 선배 감독들이 얘기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이 영화제 더 CMR의 굿즈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이 의자들도 있고 그 항균 팩도 있고 콘티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메모 책 같은 것도 이거 다 감독들이 디자인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너무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남사의 부장들이랑 감독님을 좋아하시는 우민호 감독님의 팬들에게 좀 제가 팬이나 관객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본 것 같고 감독님이나 기자님이나 너무 담백하게 좋은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도에서 그러면은 저희 슬슬 마무리 인사를 한마디씩 하시죠, 감독님이랑 기자님이랑. 예, 충무로 영화제에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영광이고요.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정지은 편집 기자님도 뵙고 그리고 임피선 감독님도 뵈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 진짜. 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준비 없으시다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하셨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남산의 부장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OTT에도 올라 있고 또 이렇게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시리즈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안 보신 분들 감상하실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